하여튼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 강의에 초청을 받았고, 다른 데는 안 가는데 이 대 초청받으면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주어진 시간 제가 일단은 요즘 커넥트 소사이어티, 뭐 일반적으로 스마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의 최근의 트렌드 이걸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젊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항상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때로는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직장 생활 30년 했어요. 30년 해서 인생 선배로서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굉장히 어려운 표현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소통하고 있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사항은 최근의 스마트 시대 트렌드를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시대의 4가지 핵심 요소, 세 번째는 이 시대 젊은이에 대한 제언, 인생 선배로서의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하나는 2005년이고 또 하나는 2013년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이 사진은 같은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8년 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교황님을 선출하는 그 행사장입니다. 근데 2005년도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죠? 근데 금년도 보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고, 또 스마트 패드까지 들어서, 아이패드까지 들어서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8년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사진, 뭐가 달라진 걸까요? 자, 2009년, 2013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될 때 미셸 오바마 또 딸들이 다 조용히 연단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보고 있고 미셸 오바마도 보고 있습니다. 이 짧은 4년 동안에 미국조차도 엄청난 스마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더 빨리 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셨겠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튜브 15억 회 조회를 돌파했어요. 그죠? 또 최근에 젠틀맨, 전작보다 얼마나 조회수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젠틀맨을 공식 발표한 지 80시간 만에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억을 조회를 달성하게 된 겁니다. 자,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있죠. 대한민국 라면 사건 아시죠? 또 남양유업 갑 횡포 사건, 또 요즘 한창 떠들었던 청와대 대변인 성희롱 사건, 전부 다 사실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실제 가장 빨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SNS가 결국은 모든 고객들이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사진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SNS와 스마트 혁명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의 국내 가입자 수를 보니까 642만 명 정도 됩니다. 자, 페이스북 국내 가입자 수가 828만 명 됩니다. 카카오톡의 국내 가입자는 3,7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카톡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은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빨리 스마트 혁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어떻게 따져봤더니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위가 일본입니다.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3위가 캐나다, 4위가 호주.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거의 작년 말 기준으로 59%면 10명 중에 6명인데 아시겠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죠. 자, 스마트 시대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스마트 시대를 자꾸 얘기하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디바이스 자체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또 집에서도 요즘은 스마트 홈 디바이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구름같이 생긴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죠?
요즘 일반 직장에서도 실제 데스크탑을 보면은 하드디스크가 없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크롬 노트북 하드디스크가 없어요. 하드디스크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다. 그래서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려놓고 스마트 디바이스 다양한 사항들이 필요한 정보를 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려놓고 수시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꺼내 쓰고 저장하려면 뭘 통해야 돼요? 뭘 통해요? 네트워크 통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네트워크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 세계에서 최고의 네트워크를 갖췄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마 해외여행 가보시면 통신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는 느껴보실 겁니다. 이미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 시대 때 얘기하는 요소는 CPND라고 합니다. C는 Contents, P는 플랫폼입니다. N은 네트워크, D는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트워크의 중간에 이게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실제 디바이스는 집에서 일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일반 또 요즘은 폰 HD라고 해서 집에서도 이미 스마트화가 되어 있는데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상호 연결해서 쓰는데 그 연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네트워크이다. 그 네트워크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그 위에 뭐가 올라가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뭐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잖아요. 또 일부는 여러분이 컨텐츠, 음악이든 영상이든 컨텐츠 소비하죠. 그게 요 위에 올라가는 게 바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가지 요소가 뭐겠어요?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컨텐츠다 이거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제 네 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 기기.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또 집에 있는 스마트 홈 디바이스.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좀 그래도 제가 뭐 이상한 거 돌리지 않고 스마트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기화 시켜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스마트 기기의 특징은 점점 얇고 가볍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PC도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지금 PC 갖고 계신데 노트북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태블릿 PC 초기에는 컸어요. 아이패드 나올 때 9.7인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대각선, 그죠? 대각선입니다. 화면에 디스플레이에 대각선을 얘기하는데 9.7인치 나오다가 10.1인치 나오다가 요즘 보니까 태블릿 PC는 점점 오히려 10인치 쪽에서 7인치 쪽으로 수렴되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은 초기에는 3인치 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블랙베리. 점점 커져서 3.2 점점 가다가 갤럭시 S2에서 4.3인치, 갤럭시 S2 LTE에서 4.5인치, 여러분이 많이 쓰는 갤럭시 노트는 5.3, 5.5인치입니다. 점점 커지더니 최근에 이것도 아마 5.5, 6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태블릿 PC는 화면이 작아지고 스마트폰은 점점 커집니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 중요해요. 왜? 남자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웬만한 거 그냥 들고 다니는데 여성들은 핸드백에 넣어 다니잖아요. 찾으려면 너무 작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 애로사 맞죠? 제가 제대로 본 거죠. 두 번째, 갤럭시 노트가 왜 이렇게 잘 팔렸냐? 제가 딱 보니까 우선 첫째는 삼성이 돈이 많아서 TV 프로그램에 PPL을 엄청 했어요. 그죠? 굳이 저기 저 장면에서 굳이 저 큰 스마트폰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그거 자꾸 나왔어요. 고객의 눈이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커스터머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별로 듣지 못한 얘기일 겁니다. 갤럭시 노트 2를 여성이 좋아하는, 특히 우리나라 여성이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의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거죠.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수렴이 되고 있는데 노트북하고 태블릿이 지금 하나로 또 수렴되고 있어요. 컨버터블, 여러분 자동차에 컨버터블 있는 것처럼 컨버터블 PC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띄워놓고 패드로 썼다가 태블릿 PC 띄웠다가 필요하면 장착을 해가지고 노트북처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니에서 나왔고 삼성, LG에서 나왔죠. 자, 컴포터블 PC 시대다. 두 번째,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하나로 합쳐져서 패블릿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시된 펜텍의 베가 넘버 11 이걸 주로 보통 패블릿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두 번째는 PC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저렇게 추락이 될까요? 스마트 기기로 이미 고객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PC는 글로벌 PC 시장의 성장률을 따져보니까 계속 4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금년도 1, 4분기 최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세계적인 PC 생산하는 회사 제조사를 봤더니 HP 23.10% 떨어지고 있죠. 또 여러분이 아는 레노버, 또 델, 에이서, 아수스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PC 시장이 점점 줄고 있다. 빨리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IT 기기로서 확장성이 넓어졌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다시 말해서 실제 저희 회사의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작년 6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도대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 통신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40.6%. 두 번째는 정보 접근이죠. 주로 검색하는 거죠. 또는 유튜브 동영상 검색하거나. 나머지 22.7%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필요하면 음악을 듣거나 여러 가지 게임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면 스마트 이용 서비스를 작년 3, 4분기와 4, 4분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중복해서 응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이 95.4%. 당연히 스마트폰 쓰는데 인터넷 없겠죠. 음악 80.5%. 뱅킹, 은행 가기 전에 스마트 뱅킹 하죠. 모바일 쇼핑 57.9%가 경험을 했고 클라우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주로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 거죠. 50.7%.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또 앱은 평균 몇 개나 설치됐냐 봤더니 46개 정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주식거래, 스마트폰과 주식거래 하는 경우는 15.7%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 스마트폰 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컴퓨터에서 운영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게 하나의 내 손 안의 컴퓨터잖아요. 여기에 운영체계, 핵심이 되는 운영체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두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플은 iOS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로 아이폰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폰이죠. 양쪽이 갖고 있는데 양쪽이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해요? 이쪽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그러니까 구글하고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글이 슬슬 본색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검색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색 사이트가 어디죠? 네이버죠. 일본은 어딜까요? 야후 재팬.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 1위가 구글인데 5나라만 구글이 1위 못하고 있어요. 그 5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일본이 들어가 있고 중국이 들어가 있고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 둘러싸고 다 있어. 또 한 나라 유럽에 체코가 구글이 1위가 아니에요. 구글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이폰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면 주로 이거를 대개 1년에 한 모델 정도 만드니까 이거를 대량 생산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 모델만 팔아. 삼성은 지금은 그래도 뭐 1년에 갤럭시 시리즈 한 2개 정도 내놓고 하지만 옛날에는 한 10종류 내놨어요. 그죠? 근데 이 애플은 이 폰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서 자기가 마진을 챙깁니다. 왜 비싸게 팔냐면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 내가 한번 살 때 한 1000만 대씩 사봐요.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량 소싱을 해가지고 가격을 떨치고 거기다가 앱스토어나 아이튠즈나 이런 밸류를 얹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거 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예요. 구글은 아시겠지만 주로 고객들한테 마음껏 쓰게 한 다음에 거기에 광고, 고객이 좋아하는 취향을 빅데이터로 관리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붙여서 광고주를 모집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광고주가 달라붙겠죠. 거기 고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 유튜브에 이를테면 싸이가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소녀시대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 방문할 거 아니에요. 방문을 많이 하면 거기에 광고주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마진이 광고주가 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 먹는 개념입니다. 음악기획사와 구글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몰리면 많이 몰릴수록 당연히 구글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구글을 협력하고 하고 있는데 슬슬 구글이 본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본색? 구글이 이동통신 단말기 만드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럼 경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도 겁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iOS도 아니고 구글의 OS도 아닌 제3의 OS인 타이젠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전 세계에서 출시가 될 텐데 삼성, KT, 일본의 NT 도코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이북으로 시작해서 점점 확대를 하면서 요즘 뭘 하고 있냐면 농산물 같은 것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프트웨어 기업체가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하고 하드웨어 기업체가 소프트웨어로 진출하는 굉장히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클라우드입니다. 예측을 했어요. 가트너지는 작년 3월에 앞으로 2014년이 되면은 개인용 클라우드가 PC를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PC가 아까 계속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 흐름을 맞췄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이 쓰는 퍼스널 클라우드와 기업에서 쓰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자, 개인은 우선은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클라우드를 알고 있느냐를 작년 상반기에 조사한 거하고 하반기 조사해 보니까 거의 2배 정도는 알게 됐고 실제 이용 경험도 봤더니 비슷하게 2배 정도 뛰어들더라고요. 이제는 많은 고객이 알게 된다는 거죠.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목적을 보니까 대부분은 역시 클라우드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이런 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트리밍입니다. 스트리밍 뭐예요? 여러분 아이튠즈 들어가 봤죠? 음악 서비스 아이튠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개 곡당 다운로드를 받죠. 맞죠?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근데 우리나라는 곡당 다운로드보다는 대부분이 스트리밍을 하죠. 왜? 네트워크가 빵빵하니까. 네트워크가 안 좋으면 스트리밍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품질이 안 좋은데 음악이 자주 끊기지. 누가 그거 쓰겠어요? 그래서 외국은 네트워크가 자신 없으니까 다운로드로 주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이제 보강이 되면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스토리지, 스트리밍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니까 스마트 워킹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분은 강희주 사원이라고 우리 KT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딸 하나 두고 있는데 실제 굉장히 애를 하나 낳고 나 육아 때문에 이거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왜? 스마트 워킹 때문에. 자,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 가지고 회사에서도 홈의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2012년 작년에 국내 여성 경제 활동이고 보니까 1061만 정도 됩니다. 여성 경제 활동 비율은 약 반입니다. 50%입니다.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탈리아의 국회의원입니다. 자, 워킹맘의 주요 갈등 요인을 조사해 봤더니 제일 많은 거는 42%.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회사 다니려니까 회사 분위기가
왠지 제도나 이런 게 뒷바라지 안 해준다. 두 번째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좀 눈치 주는 것도 있고 부담스럽다. 세 번째는 애 때문에 도무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네 번째는 이상하게 남편이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들어가는 건지 좋아서 결혼한 건데 아무튼 통계청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그런데 워킹맘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사항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집에서 근무하든 집에서 홈오피스로 근무하든 또는 집에서 가까운 스마트 워킹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학교 앞에 동아리가 아니라 도서관 말고 뭐 같이 디스커션하고 뭐 할 때 토지나 이런 데 빌리죠. 거기가 뭐가 좋아요? IT가 잘 돼 있잖아. 필요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워킹 센터는 정부도 있어요. 사실 KT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비즈니스, 그 모델을 그대로 정부에서도 지금 토주한테 의뢰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 스마트 워킹 센터가 한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가까운 데 가는데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장 요원들은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이거 가지고 결제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언제든지 필요한 거 결제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가지고 다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회사와 동일한 환경, 그걸 우리는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DI 솔루션이 얹어지면 실제 회사와 동일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KT의 강희주 매니저, 우리는 팀장을 제외하고는 매니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매니저가 스마트 워킹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딸을 낳는데 사실은 휴직을 1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다닐 거냐 고민하다가 2010년도에 KT가 스마트 워킹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최대 100명 있다면 20% 정도는 스마트 워킹이 늘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복지기에서 한 달에 6일 재택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재택근무하면 이 위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친구 집에 가면 일을 안 할 거 아닌가 걱정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집에 가 있을 때 필요한 거 하다 문자든 아니면 트위터든 필요한 상황이 오면 즉각 답변합니다. 왜? 나 안 놀고 있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스마트 워킹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자, 컨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기기를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컨텐츠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에 컨텐츠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디지털 앱, 컨텐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디바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1차, 2차 산업혁명 얘기합니다. 제조업 중심이죠. 자, 이거 수출한다. 우리나라 갤럭시를 수출한다. 뭘 내요? 관세도 내고 운송비도 내고 무역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안에 올라가는 앱스토어나 또는 우리가 하는 온라인 마켓이나 이런 쪽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컨텐츠 그거는 국경이 없어요. 세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산업혁명 중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왜? 1차, 2차는 관세도 있고 운송비도 있고 무역 장벽이 있는데 3차는 컨텐츠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이에요. 글로벌 자유무역시장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컨텐츠 다운받는다고 세금 내는 거 없잖아요. 그거 파는 사람도 안 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전 세계 시티즌,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시장이 크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리얼 굿, 실제 있는 거예요. 실물. 오른쪽은 버추얼 굿, 가상의 경제학에서 재화라고 하는 가상의 재화다 이거죠. 자, CD하고 LP 요즘 파는데 찾기 쉽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마트다 뭐 이런 데 가면 다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잘 없어.
어디 갔어? 전부 다 음악 파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책, 잡지, 학교 앞에 서점이 굉장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보십니다. 어디 갔어요? 이북으로 보자. DVD, 비디오 테이프 가게는 이미 망했고 DVD도 거의 없어요. 어디 갔어? 전부 다 스트리밍하고 영상으로 보는다. 왜? 네트워크가 빵빵하기 때문에 다 받아볼 수 있다. 게임기, 콘솔 게임기 옛날에 닌텐도가 성공했고 잘 나갔잖아요. 안 팔려서 걱정입니다. 주가가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전부 다 어디 가냐면 스마트폰 속에 게임으로 들어갔다. 사진? 저도 해외 출장 나가면 DSLR 카메라 갖고 다녔어요. 잘 찍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뭘 담아오겠다고. 요즘 그냥 스마트폰 갖고 나갑니다. 굳이 DSLR 안 갖고 다닙니다. 전부 다 어디 갔냐? 전부 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PC예요. 근데 스마트 기기인데 PC인데 PC 기능을 다 우리가 다 못 쓰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다. 자, 컨텐츠가 이제는 쉐어링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소유의 시대에서 쉐어링, 공유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CD 이렇게 과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즘은 음악도 SNS를 이용해서 쉐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SMYG JYP에다 얘기했는데 실제 한 사례가 저희들 지니가 있는데 지니의 음악 공유 서비스를 특허를 내가지고 출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내가 YG다.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다. 필요하면 신곡을 지니로부터 사가지고 그거를 자기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다 뿌려주는 거예요. 들어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음악을 공유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관심이 많은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음악도 공유하는 서비스 시대가 됐다. 저거는 저희들이 특허를 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요? 음악을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문자로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게 글로벌하게 쉐어되는 건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인데 UN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많은 전 세계 228개국에 전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 독일, 호주 등 20여 개국에서 음악 차트 1위를 했어요. 또 아이튠즈에서 40여 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게 저스틴 비버인데 그 커버보다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자, 또 국내에는 카카오톡이 있다면 카카오톡하고 똑같이 만든 게 있습니다. 네이버가 라일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국내에서 카톡이 먼저 선점했는데 거기 나중에 나와봤자 이건 뭐 지적 재산권 이슈 시비도 걸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일본으로 돌려서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런칭한 지 23개월 만에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엄청나죠. 금년도 원래 초에 목표가 작년에 1억 했으니까 이제 한 1년에 1억 정도 해서 하루에 30만 명 들어가니까 금년 말에 2억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3억 정도입니다. 그럼 굉장히 빠른 겁니다. 왜? 트위터가 1억 명 걸리는 시간이 49개월 걸렸어요. 페이스북이 54개월 걸렸습니다. 글로벌하게. 근데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라인이 지금은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메시징 앱,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이게 전부 다 서로 메신저 서비스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요즘은 사람이 몰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뭘 복잡하게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 다음엔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거를 여기서 모이니까 단순하게 메신저 하다가 점점 점차적으로 여기에 다양하게 게임도 올려놓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올려놨잖아요. 그죠? 이제는 고객이 몰리면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PC 버전까지 이제 확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새롭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빵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음악이나 영상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죠. 동영상 스트리밍,
음악을 스트리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다른 나라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요금도 비싸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PC 가지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35%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래서 유튜브 이쪽에 아시아 퍼시픽 총괄이 와가지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를 보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컨텐츠를 스마트 디바이스로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대량 소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겁니다. 자, 이 자료는 2011년 6월 달에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건데 전 세계에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2위가 프랑스예요. 근데 우리가 프랑스 사람보다 3배나 더 써요.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터 거질러라고 했어요. 데이터에 굶주린 사람이다. 그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진짜 데이터에 굶주렸나 봐요. 4년 만에 280배가 늘었어요. 그럼 보통 같으면 외국 사람들은 280배? 너희들 돈 엄청 벌었겠다. 못 벌었어요. 원래 따지면 280배를 벌어야 되는데 못 벌었어요. 왜?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 폭발되는 건 자기들은 상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트위터, 페이스북,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SNS를 유용하게 쓰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SNS를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 일본, 영국이에요. 그중에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빨리빨리 문화. 두 번째는 공유 문화가 있습니다. 너만 알아. 근데 너만 알아가 다 너만 알아 해가지고 다 알아버려요. 이슈가 생기면 몇 시간 안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시대예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CPND, Content, Platform, Network, Device. 그죠? 스마트 시대. 어렵지 않죠? 뭐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 그 사이에 아주 강력한 스트롱한 네트워크 있고 그 전체 위에 뭐가 있냐? 디지털 컨텐츠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걸 일반적으로 버추얼 굿즈라고 얘기했다. 이게. 가상의 재화다. 이게. 국경이 없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한다? 전 세계 60억, 70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지 국내만 쳐다보고 비즈니스 하는 거는 너무 고객이 작아요. 시장이 안 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생각한 게 왜 스마트폰만 있냐. 집에도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어.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는 인터넷 전화. 그것도 전부 다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거기에 뭐 스마트 홈폰 HD 마찬가지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저기 가지고 영상통화 다 돼요. 자, 그러면 왜 굳이 스마트폰끼리만 즐겨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집에 있는 홈 디바이스까지도 스마트 디바이스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면 아까 얘기한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다 연결이 된다면 훨씬 서비스가 풍부해질 거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근데 특징은 세 가지다. 이게. HD, 굉장히 고품질해. 두 번째는 seamless. 유선이든 무선이든 끊김이 없이 연결된다. 세 번째는 쉐어다 이거예요. 쉐어 어떤 쉐어? 내가 컨텐츠를 하나 사면 그거를 any device, 집에 있는 스마트 홈 디바이스든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아이패드든 그걸 쉐어한다는 개념. 또 하나는 요금 상품 하나 크게 하나 가입해 놓고 그 남는 용량이 쉐어되는 개념. 이것이 앞으로 올 미래가 바로 All IP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All IP에서 IP가 뭐냐면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따로 진전되는 거는 유선, 무선을 아우르는 All IP 시대가 온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잡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컨셉을 잡고 한 겁니다. 자, 제가 우선 스마트 시대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스마트 디바이스가 일반적으로 뭐 스마트폰 말고도
집에 있는 스마트 홈 디바이스가 많아졌다. 전부 다 브로드밴드로 연결되는 거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에서의 브로드밴드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100메가 얘기하잖아요. 조만간에 기가 단위가 나옵니다. 자, 무선에서도 LTE든 뭐 LTE 워프든 이것도 속도가 75메가, 조만간에 150메가, 궁극적으로는 기가 단위 나옵니다. 유선, 무선 구분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무선은 애로사항은 있어요. 왜? 무선은 주파수예요.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빌려서 우리가 돈을 1조 몇 억씩 주고 몇천억씩 주고 이용하는 건데 그 주파수는 제한된 겁니다. 제한됐다는 얘기는 아무리 쓰면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돼, 리미티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수도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에 3,000원 내고 무제한 쓰게 한다면 집집마다 풀장을 둘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물이 없어요. 자, 전기료 한 달에 2만 원 내고 무제한 써라. 벌써 블랙아웃 생깁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은 특히 주파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을 쓴다는 것은 자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시대.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그 사이에 스트롱한 네트워크, 그 전체에 올라가는 버추얼 굿즈, 요 네 가지 요소가 스마트 시대의 핵심 요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시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는 보통 얘기되는 거를 제가 한번 옮겨봤어요. 빈부의 격차가 있죠. 의료, 교육의 격차, 청년 일자리 문제,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야. 일자리보다 많은 구직자 수, 청년들의 취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셋째는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이제 호모 헌드레드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좋든 싫든. 부양가족이 부담이 되죠.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면 저하고 얼마 전에 제 동기가 하늘나라로 갔죠. 마이클 잭슨이라고. 마이클 잭슨이 저하고 같은 58년 개띠입니다. 근데 저 때가 제일 애로사항이 저는 부모님을 부양할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자식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10,000원, 결혼이 늦어지고 공부들 많이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을 기피합니다. 그죠? 재벌 경제력 집중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열사 봐주기 문제, 대기업의 권력 횡포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 남녀 관심사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1위가 술이야. 술이 술을 부르고 늘 술을 얘기합니다. 2위는 스포츠, 게임. 3위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4위는 자동차, 5위는 여친입니다. 여성은 1위가 다이어트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맞는지 나는 좀 궁금했어요. 두 번째는 커피. 워낙 뭐 커피 좋아하시고 커피숍 많이 찾으시니까. 세 번째는 역시 백이더라 이거죠. 네 번째는 신상 구두. 다섯 번째는 남친이더라 이거예요.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한 걸 본 건데 100%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요즘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학 3, 4학년의 관심사 첫째, 취업이죠. 둘째, 이성, 뭐 연애하거나 또는 결혼 문제에 고민하는 거. 세 번째, 진로. 네 번째는 성공, 돈 이런 쪽에 관심이 많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홈 헌드레드 시대예요. 근데 행복하다는 게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이게. 여러분 네이클로바가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죠. 세이클로바는 뭡니까? 행복이죠. 저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아니지. 행복의 생각을 바꾸면 내가 되는 진짜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중산층에 대해서 국내 일간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중산층이란 했더니 4년대 대학을 나오고 10년 정도 한 직장에 다니고 월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되고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며 2000cc 이상 된 중형차를 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 뽕피두 대통령이 정의한 거 보니까 외국어 하나쯤은 자유롭게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추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접대를 할 줄 알며 사회의 정의가 흔들릴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 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행복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새롭게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20세 지나서 첫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얻고 그 다음에 대개 한 직장에 오래 있게 됐죠. 그죠? 정년까지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고 은퇴했어요. 근데 요즘은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정년이 더 있다는 거예요. 자, 고용 정년 58세에서 최근에 법이 통과돼서 60세까지 돼 있죠. 그죠? 60세 돼 있고. 근데 그 60세 마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닙니다. 또 새로운 잡을 또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일의 정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라이프, 삶의 정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정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박유성 교수가 말씀하신 거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제는 과거하고는 이 앞 단계는 비슷하지만 이 후반 단계는 거의 롱테일화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학 졸업 후에 그럼 뭘 할 거냐? 2010년에 대졸자 47만 3만 명에 대한 취업 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대기업은 164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8.3%가 대기업 취직을.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로 취직하는 게 56.1%. 그 다음에 실업자가 25.6%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도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요. 마케팅 분야에 20명 모집에 12,000명이 오셨어요. 600대 1이에요. 내가 그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럼 대기업 취업이 여러분이 진짜 그게 바람직한 목표냐? 아닐 수 있다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똑같이 요구하는 이제 기업마다 똑같은 스펙을 원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대기업이라는 문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왜 모든 타겟을 목표를 거기에만 하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자, 오른쪽 부분 이음 소시어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음. 소셜 데이팅 연결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시작했는데 이분은 사실 게임 회사에 6개월 다니다가 때려치웠어요. 그리고는 야, 2명이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뭐 누구 소개해달라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내가 잘못 생각하나? 요즘 여성들 다 요거 하나? 남자보다는 덜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럴 때면 사진을 보여달라나 이런 것도 좀 부끄럽고 그럴 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 보면 회원가입하면 그냥 뭐 무작위로 연결해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회원가입을 하면 우선 하루에 한 번씩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한 다음에 양쪽이 오케이 하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은 80만 명 정도 회원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월 매출이 3억인데 최근에는 4억까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20억 투자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한 50여 명 정도로 회사가 커졌습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하죠. 여기 사장 자체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쪽에 컴투스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게임입니다. 옛날에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건데 이 양반은 사실은 IT를 전공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 일찍부터 원래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일반 폰에 모바일 게임을 했어요. 근데 스마트폰 나오기 전 단계는 주로 통신사하고 계약을 체결 안 하면 내가 그 서비스를 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버는 그걸 나누는 개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커졌어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나 온라인 마켓 이런 게 나오면서 고객의 범위가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놓으면 70%를 개발자한테 주고 30%만 통신사가 갖고 가거나 또는 애플은 통신사에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를 걸린다는 거는
아니 우리나라 고객이 몇 안 되는데 여기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전 세계 관점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훨씬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연간 매출이 800억입니다. 아주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업도 한번 생각해 보자. 창업. 이분은 혼자 아이디어 내가지고 두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박희은 대표는. 이분도 시작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처미나창이라는 말이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엔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처미나창입니다. 이분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두 분이 그런 케이스인데 굉장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이 아이디어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특히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다른 과도 좋습니다. 근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모아서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례가 있어요. KT의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팀을 한 20여 개로 쪼갰어요. 그리고 6명 내지 7명이 들어가는 조를 딱 만들어 놓고 숙제를 줬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니들 6명, 7명이 만들어봐라. 5주 줄 테니까. 근데 다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전부 다 컴퓨터 공학한 사람이 다 있냐? 그냥 약간 근처에 간 사람 한 명씩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 만들어내더라. 왜? 이제는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워졌어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여러분의 전공을 잘 살리시면서 내가 구상을, 꿈을 많이 좀 가져보란 말이에요. 스마트 시대는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요즘 변호사 인기 없어요. 옛날에 사법고시 우리 다닐 때 고시 사자 들어가면 야, 이 사람 잡은 대박이라고 맨날 많이들 주위에서 얘기했는데 한때는 한의사 얼마나 떴어요? 한의사 요즘 폐업합니다. 왜? 너무 많아졌어. 경쟁이 치열해. 변호사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은 변호사를 취업시키는데 지방에서 7급으로 채용하겠다고 해가지고 로스쿨 학생들이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7급 대우를 받냐? 원래 5급 정도면 사무관인데 7급 대우를 한다니까 너무 낮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밸류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원래 사학을 전공하다가 2학년 마치고 자기 새로운 걸 해보겠다. 제가 저걸 보냈었습니다. 저 여름 때 어학연수로 1학년, 2학년 때 보냈더니 뉴욕, 1학년 때는 런던 갔다 오고 2학년 때는 뉴욕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아빠 나는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해. 야, 인문학이 중요해 요즘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석사 MBA를 하거나 이게 너무 좋다 그러는데 아니래. 자기 뜻한 바가 있대. 그러더니 근데 디자인을 한다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덜했습니다. 왜? 와이프가 인테리어 디자인, 2대 장식미술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는 안 닮았어도 와이프는 닮았겠지 기대감에 6개월 동안 열심히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어플라이 했는데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지금은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거기 입학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그래서 1학년 마치고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대하면 또 갑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다시 결정할 때 어떻게 했냐. 3가지 질문했어요. 너 진짜 디자인 이쪽이 좋으냐? 좋대요. 2번째 질문. 진짜 좋냐? 좋대요. 3번째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진짜 좋냐? 좋대요.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젊은이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가 거의 11년 동안 우리가 했죠. 모바일 퓨처리스트라고 제가 KTF 시절에서부터 쭉 해왔던 게 있습니다. 마케팅 부사장 시절에 했는데 이게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회사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젊은 사람들의 시각,
고객 입장에서 보는 시각,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거고, 학생들은 어떠냐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 어떨 건지 늘 궁금했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지금으로 치면 인턴 생활했어요. 삼성전자 공장에 갔어. 수원 공장까지 갔는데 아유, 요즘은 상상하기 어렵는데 세탁기 과에 배치받았어요. 참, 배울 게 별로 없더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먼저 알았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우리가 또 숙제를 많이 주거든요. 학교별로 미션을 줘서 서로 경쟁도 시키니까 팀플레이가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합니다. 지금 KT 내에 모바일 퓨처리스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장생활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미래를 여러분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달라. 자, 내가 몸무게 얼마를 줄이겠다. 그것도 목표가 있지만 더 확실한 거는 뭐냐면 내가 입고 싶은 사이즈의 청바지 딱 정하고 그걸 위해 내가 입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제가 박윤수라고 패션 디자이너를 사회생활하다 알게 됐어요. 그 양반은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은데 우선 그 사람의 나이를 모르겠어. 네이버나 이쪽에 나오는 자기 생년월일은 다 지웠어요. 몰라. 근데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또 청바지에 도전해 보려고 했더니 허리가 몇 인치야. 적어도 32인치가 넘으면 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멋있게 입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샀어요. 뭐 어떻게. 32인치는 안 됐지만.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줄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라. 자, 이게 누군 건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14살짜리 아이의 목표입니다. 저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년 360일 내내 363일은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다면 언젠가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리라 확실합니다. 제가 인류 선수가 되면 제가 신세진 많은 분들에게 경기장 출입권을 나누어 주는 것도 저의 꿈입니다. 저는 17세에 3할대를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백넘버는 51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에 메이저리그 가서 MVP를 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14세 소년의 학교 문집에서 발표한 겁니다. 누구냐? 바로 이치로입니다. 일본에서 17세에 7할 타자가 됐어요. 대단한 겁니다. 시애틀 마리너스의 백넘버 51번 달겠다고 했잖아요. 달았어요, 결국. 메이저리그의 MVP와 신인왕 동시 수상을 했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왜 365일 중에서 363일 훈련하냐 그랬더니 이틀은 배팅센터가 설 연휴 때문에 논다. 그래서 못하는 거다는 거예요. 어떻게 7할 타율이 가능했었냐? 자기는 목표가 원래 10할이다. 100%. 그러니까 목표가 높으니까 7할 친 거지 3할 때를 목표로 했다면 1할 뿐이 못 쳤을 거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스마트라는 게 있죠. 첫째,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두 번째, M은 measurable, 측정할 수 있게. 그 다음엔 A,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중심적으로. R은 realistic, 실현 가능한. T는 time bound, 시간 배분을. 이게 미국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얘기한 겁니다. 언젠가 부자가 될 거다? 그렇게 애매한 목표 가지고 안 됩니다. 30살까지 나는 몇 천만 원 모으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그게 변호사 자격증이든 뭐든 자격을 딴다.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열정과 간절함입니다. 보세요. 누구죠? 뭐 일부 또 얘기가 됐던 분이지만 김미가 강사를 얘기합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어설픈 시도를 함부로 도전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가진 보물은 결핍과 고동이다. 꿈은 뭔가 결핍한 사람이 이룬다. 자, 아프리카의 가젤입니다. 매일 아침 가젤이 가장 먼저 잠에서 깹니다. 가젤은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사자,
아프리카에서 매일 아침 사자가 가장 먼저 잠을 깹니다. 사자는 가재를 앞지르지 못하면 자기는 굶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뜁니다. 자,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됩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고 느낀 게 바로 인생이든 기업 경영이든 간절함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간절함이, 절박감, 간절함, 그게 중요한 거다. 열정을 갖기 위해서 제가 선행될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들한테 좋아하나 좋아하냐면 솔직히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자,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스티브 잡스가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할 때입니다. 제가 웰컴 투 동막골 야수와 미녀, 이건 저하고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KTF의 마케팅 부사장 시절에 영화 마케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KTF가 5억을 내가지고 영화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웰컴 동막골이 803만. 그래서 투자한 사람은 세전 수익률이 87%.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했으면 187만 원 갖고 간 거예요. 통장에 바로 넣어줬어요. 아주. 그때 했던 영화 마케팅 선택한 겁니다. 잘 선택을 했죠, 다행히. 자, 그때도 내가 왜 경쟁사하고 차별화된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영화를 찾아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좌뇌 우뇌를 같이 쓰는 전내적 사고가 필요하다. 뇌 무게는 몸무게의 3%뿐이 안 됩니다. 근데 에너지 소모량은 30%예요. 여러분, 머리 많이 쓰면 배고프죠?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하는 7가지 원칙,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호기심, 실험정신, 감각을 열어라. 낯선 것에 도전해라. 뇌 전체로 사고해라. 예술적 플러스 과학적 사고, 창의적 플러스 논리적 사고. 리더들이, CEO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관적 리더십 필요해요. 운에 좌뇌 다 써야 됩니다. 양손 쓰기 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연관지어 사고하라. 그죠? 좌뇌를 개발하려면 오른쪽, 우뇌를 개발하려면 왼쪽 많이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들 키울 때 또 어렸을 때 저기 눈 감어 그리고 버네너를 갖고 가서 이게 무슨 냄새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뇌 개발하기 위해서. 자, 애플이 얘기할 때 보면 항상 기술,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트, 인문학의 교차점,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한 겁니다.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자, 제가 대학 다닐 때 입학식 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도 저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지도자는 치밀한 지성과 아울러 대담한 야성을 지니면서도 능히 그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치밀한 지성, 대담한 야성, 하나는 좌뇌, 우뇌라고 저는 봤어요. 그 양쪽을 다 겸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필요할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어요. 공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 에투리라고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다가 KT에서 84년도에 연구소를 만든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제가 KT에 와서 그 후에 KT에서 2000년까지 있다가 2000년 초에 KTF에 갔다가 거기서 한 7년 있다가 다시 KT로 돌아왔다가 양쪽의 회사가 또 합병되면서 지금 통합된 KT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공학에 있어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인데 대부분 저한테 요청하는 거는 마케팅 강의를 요구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마케팅 교과서를 철저히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실전했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내게 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좌뇌 우뇌를 같이 한다는 거를 초기부터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한 결과 나름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디테일입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DNA가 0.6% 차이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원빈이나 원숭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자, 누구죠? 야신, 김성호 감독입니다. 그죠? 19이문하고 딱 자기가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그 정도로 이분은 철저하게 데이터 근거로 전술을 핍니다. 그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1류와 2류의 차이는 우리가 아무리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한 거와 어깨너머로 배운 목수가 한 거하고는 차이가 나더라, 이게 제가 보는. 1류와 1등. 여러분, 그거는 차이는 뭐예요? 디테일드 파워. 디테일의 차이예요. 제가 아까 트위터 소개했는데 트위터 팔로워가 한 7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고객이 저한테 트위터에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당장 그거를 우리 회사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전국의 팀장으로 연결된 야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것도 트위터예요. 기업에서 쓰는 인트라넷 트위터입니다. 그럼 거기다 바로 쏘아요. 그러면 전국의 팀장이 메신저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해당되는 팀장이나 상무가 답변을 바로 조치를 하고 올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제가 저 혼자 어떻게 그 많은 고객을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게 어떻고 뭐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대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다 만들어 놨다니까. 야머에서 답이 올라오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필요할 때 답을 주면 되고 어떤 거는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블로그를 만들어 놨어요. 고객은 하나를 질문했는데 우리는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어. 그럼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할 때 어떻게 해요? 링크를 걸어서 답변을 드리면 고객님한테는 훨씬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많은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저도 좀 재미나는 얘기 좀 올리고 싶어요. I'm 스타벅스 2화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누구처럼 할 수가 없어. 맨날 공장 얘기고 24시간 고객센터 역할만 해요. 그게 재미가 없는데 저도 회사 그만두면 저도 재밌게 할 겁니다. 그때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미래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키우십시오. 아까 이치로처럼 꿈을 크게 피우세요. 대신에 목표는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대신에 치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슬퍼 가지고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직접 이렇게 직장 생활을 30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4가지 구체적 목표, 열정, 전내적 사고, 디테일 파워 이 4가지를 갖추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아무런 장애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강의 잘 들었고요. 예. 듣다 보니까 사장님께서는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디바이스가 이제 뭐 서로 결합하고 뭐 PC 같은 경우는 점점 작아지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결합되는 거 이외에 디바이스가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이제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측면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HD급으로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데 그것이 요즘은 뭐예요? 풀 HD급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련 요소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를 거기다 계속 얹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한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3D 스마트폰 나왔는데 대부분이 어지럽다는 겁니다. 기술은 좋은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실제 고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느냐 그런 원천 기술을 계속 디바이스에 적용한다면 계속 디바이스는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음성조차도 요즘은 여기다 전부 다 뮤직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스피커도 점점 좋아지잖아요. 단순하게 듣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원음에 가까운 걸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이 퀄리티를 원한다. 그런 사항들이 계속 디바이스에 반영이 될 겁니다. 크기 문제는 제가 되기에는 조금 스마트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커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패블릿 선에서 그냥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또 한 분, 또 다른 분.
네, 방금 전에 강의 들으면서 사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다가 마케팅직으로 어떻게 보면 분야를 바꾸신 경험이 있으시던데 그런 이제 분야의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뭐 근데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덕연구단지 에투리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KT의 연구원으로 오게 됐고 연구소 열심히 있는데 어느 날 비서실에서 찾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원고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왜 하지 하고 써서 갖다 줬더니 결과적으로 비서실장하고 한참 실력이 했는데 비서실로 발령받았어요. 원래 비서실 발령받기 전에 저는 기여할 수 있는 게 R&D로 기여하는 거지 비서실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서실장이 참 맹랑한 친구다. 남들은 비서실에 서로 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사장님이 이미 내 원고를 보신 거야. 그래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비서실에 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본사에 남아서 지능망이라고 여러분 1588 뭐 이런 서비스 있죠. 수신자 부담 그거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 착시자 부담 그게 지능망 서비스인데 그 지능망 개발 부장 하다가 PCS도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국장이 되면서 다시 연구소에 돌아갔어요. 나는 오리지널 연구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하는 게 3G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거 만들 때 특허를 제가 26개 정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조실에서 불러갔다가 다시 결국은 KTF에서 불러서 또 KTF 갔다가 거기서 맡은 게 전략 기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케팅 맡고 영업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원하기보다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거 할 때 과거에 연연하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굳이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거를 담기 위해서는 머리를 비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내가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KTF에서. 근데 마케팅 부사장을 맡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기조실에 했던 거는 머릿속에서 지운다. 비워야 채운다. 그 대신 마케팅에 관련된 건 내가 뭐든지 공부하고 얘기 듣고 마케팅 구루 찾아가서 아이디어 얻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게 디자인이다. 툴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챙기게 된 거고 광고도 하게 된 거고 올해도 나온 거고 다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저는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는 공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게 자기가 기회가 되면 직장 생활할 때 원하는 곳이 있으면 요즘은 탤런트 마켓이라고 해서 원하는 것을 나름대로 회사에서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탤런트 마켓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기회가 있을 때 항상 기회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너무나 진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제 전공서적 이외에 봉급의 20%를 책에 투자했습니다. 다른 분야. 와이프는 결혼해서 제가 이것저것 책을 샀더니 무슨 쓸데없는 잡학을 이렇게 많이 보냐고 그러더니 제가 어떻게든 승진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 길이 맞았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고 대신에 인접 분야, 왜?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접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지적 호기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대신에 혼자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의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 친구들끼리 모여서라도 좀 아이디어를 하고 굳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창업하는 거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